법으로 비춰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빈정민 변호사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고 김광석 씨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타살 가능성 제기되고요. 아내에게 의혹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이 사건을 좀 짧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등병의 편지라든지 서른 즈음에 유명한 노래를 부른 가수 김광석 씨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1996년 1월에 갑자기 자택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로부터 약 21년이 지난 올해 8월에 이 김광석이라는 제목의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네. 제작은 다이빙벨을 제작한 이상호 기자가 했는데요. 예. 이 영화의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당시 부인 서모 씨는 김광석이 혼인 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하다가 들통이 나자 죄책감에 자살을 했다는 식의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부인 서모 씨가 자신의 불륜이 드러나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남편을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담고 있고요. 네. 또 김광석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노래에 대한 권리, 즉 판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판권을 자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요. 또 김광석 씨의 사후에 김광석 씨의 아버지는 이를 김광석 씨의 딸이자 자신의 손녀딸인 서현양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 판권을 인수받은 서현양의 행방에 대해서 부인 서모 씨는 그동안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거의 10년간 이 서현 씨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내용도 담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영화 개봉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네. 이 서현 씨가 10년 전인 2007년 12월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현재 부인 서모 씨는 해외로 출국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밝혀지자 김광석 씨 그리고 김광석 씨의 딸 서현 씨의 죽음에 대해서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내용을 최근에 알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과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그런 의혹들이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렇게 의혹이 무성한 상황인데 과연 재수사가 가능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김광석 씨 사망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딸 서현 씨의 사망의 경우에는 수사가 가능하고요. 예. 이는 소위 태완이법이라 불리는 2015년 개정 형사소송법 때문입니다. 네. 이 법에 따르면 2000년 8월 이후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이전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1996년 1월에 사망한 김광석 씨의 경우에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어서 이미 시효가 지나서 네. 수사나 가사 이제 살인이라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수사라든지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2007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딸 서현 양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도 딸 서현 양의 경우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있으면 언제든지 재수사가 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공소시효 문제는 여러 번 짚은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의 존재 이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있는데요. 예. 첫째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일반인들의 처벌 욕구가 감소한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범죄자 자신도 장기간의 도피 생활로 처벌에 준하는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이라든가 또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증거 등이 부족하거나 흐릿해져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 이 세 가지를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수사기법의 발달로 인해서 이러한 요건들, 특히 시간이 흘러도 범죄의 증거를 명백히 찾아낼 수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아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획일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이 공소시효 제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 외국의 사례들을 보더라도요. 네. 일본의 경우는
이 살인죄 등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법정 최고형이 사형으로 규정된 범죄의 경우는 이 공소시효 제도를 배제하고 있고요. 네. 이 독일의 경우는 계획적인 중범죄인 모살죄 그리고 집단살인죄의 경우는 이 공소시효를 역시 배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중에 최고인민검찰원의 소추심사 비준을 얻은 범죄의 경우에도 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국인데요. 이 영국의 경우는 경범죄를 제외하고는 예. 모든 범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를 제도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결국 이러한 입장들을 종합해 보면요. 네. 공소시효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이번 건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몇몇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일명 김광석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공소시효와 비슷한데 소멸시효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이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소송이 2달 늦었다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미 지급된 배상금까지 이자까지 더해서 반환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72세이십니다. 예. 박동훈 씨와 그 가족들은 예. 36년 전인 1981년에 이 북계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씨와 가족들은 안기부에서 고문을 받아 거짓 진술을 했다. 이렇게 숱하게 주장을 했지만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이후 약 28년 후인 2009년 11월 13일 결국 모든 것이 밝혀져서 예. 재심 절차를 통해서 박 씨와 가족들은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네. 예,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고 이 박 씨와 가족들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예. 1, 2심에서 총 56억 원 및 그 이자를 지급받는다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이후 대한민국은 이제 8억 6,754만 원을 2심이 끝난 후에 일단 가지급을 했고요. 예. 이후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박 씨 등이 재심 확정일인 2010년 9월 10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런 근거로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박 씨 등은 패소를 하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이 박 씨들은 결국 국가로부터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면 물론이고요. 네. 가지급된 약 8억 6천만 원 상당의 배상금과 그리고 몇 년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몇 년간의 이자까지 합쳐서 국가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한데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데 본인들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사실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박 씨 등의 사건 이외에도 과거 이런 식의 조작 간첩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가 재심을 통해서 구제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 대부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요. 보상금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난 박근혜 정부 때죠. 예. 2013년에 우리 대법원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인 진도 보도연맹 사건에서 예.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러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즉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대법원은 유사한 조작 간첩 사건에서 이를 소멸시효에 정지에 준한다고 보면서 네. 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해서 3년으로 줄였던 소멸시효 기간을 아예 6개월로 더 단축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대법원의 입장 변화로 인해서 이 박 씨와 그 가족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보게 된 것인데요. 네네. 대법원의 법리 자체는 사실 틀렸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지나치게 법리에 치우쳐서
정권에 의해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당한 인생을 망쳐버렸던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네. 지나치게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 푼의 보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글쎄요. 현재로서는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법리들이 대법원의 판결,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를 바꾸는 것은 또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울러 이 박 씨 측이 헌법소원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헌법소원 역시 본건과 같이 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일단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아마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특별법 제정, 입법적인 조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다시 한번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국가에 의해서 그냥 인생이 다 망쳐버려진 건데 공소시효, 소멸시효 비슷한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소멸시효를 두는 이유가 뭔가요? 네, 앞서 우리가 공소시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예. 방금은 이제 또 소멸시효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아시겠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뒤에 시효라는 말이 들어가죠. 예, 예. 이 시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법적인 효과, 특히 여기서는 권리가 사라지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우선 공소시효라는 것은 형사재판에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예. 공소라는 것은 검사가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는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무리 죄를 지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네. 검사가 이들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반면 방금 말씀드린 소멸시효라는 것은 네. 민사사건, 특히 재산권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네. 말 그대로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권리가 소멸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사례는 이 박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억울한 구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청구를 한 일종의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 네. 소멸시효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이 소멸시효를 두는 이유는 앞서 공소시효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두 제도의 취지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예. 우선 잘못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 이를 토대로 또 다른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네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 원래의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이를 뒤집을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발생한 다른 법률 관계들이 모두 다 뒤집혀야 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가 억울한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즉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다는 측면이 가장 크고요. 예. 그 이외에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는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져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권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법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어서 예. 일반적으로 이제 소멸시효를 잘 인정하지 않고 원래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실 최근까지 사법부의 추세였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이러한 과거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 너무 엄하게 이 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이 법률가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네, 네. 법이란 것이 원래 좀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네. 그러나 이 한정된 문구로 다양한 사례에 적용을 하다 보면 이 법리적으로는 맞지만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어떤 억울한 사정도 발생하기 마련인데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 역시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세상 사는 법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이슈를 한 번 더 살펴보죠. 걷다 보면 인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부산경찰청이요. 이륜차 인도주행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득 드는 의문이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자전거의 경우는 어떤가 하는 거거든요. 인도로 다녀도 되나요? 자전거는 물론이고요. 이 세그웨이나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 이걸 소위 개인형 이동수단이라고 하던데요. 예. 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에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인도로 다니실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로 다니면 되지만은 네. 이 나머지 전동 휠 등의 경우는 이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소위 오토바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자전거 도로로 다니실 수가 없고요.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하십니다. 네. 아울러 오토바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탈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좀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예, 예.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해석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차도에서는 오히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이 또 오히려 약자잖아요. 노골적인 위협 운전에 좀 시달리기도 하는데 법적인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들이 최근에 등장했고 예. 그렇다 보니 아직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이 되었고요. 예. 그 결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입니다. 네. 이 개정 내용을 보면요. 이 전동휠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전면허 없이도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 있도록 했고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해야 되고요. 네. 이 경우 제한 속도는 시속 25km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13세 이하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어린이가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는 이 개인형 이동수단이 더 이상 놀이기구가 아니라 교통수단으로 포함시키고 운행 기준을 마련해서 이제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데 큰 이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법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는 법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